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루프탑 코리안의 전설이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미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미국 기자의 시선을 통해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탐사 저널리스트 에밀리 스콧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현장 이야기죠. 과연 왜 미국인들은 코리아타운 앞에서 멈춰 서는 걸까요?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는 왜 갑자기 30년 전 루프탑 코리안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풀릴 것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202X년 봄, 미국 전역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발표되면서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가 번져나갔죠.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 주간지 아메리칸 인사이트 편집국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편집장 마이클 그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번 사태는 92년 LA 폭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히 LA 지역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들었어. 그때 38세의 베테랑 탐사 저널리스트 에밀리 스콧이 손을 들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15년 전에 LA 폭동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에밀리는 지난 15년간 미국 내 인종 갈등과 이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기자였습니다. 특히 1992년 LA 폭동에 대한 심층 분석 다큐멘터리로 언론계에서 인정받았죠. 그녀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좋아, 에밀리가 가는 게 맞겠어. 하지만 조심해. 현장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었거든. 편집장의 당부를 뒤로하고 에밀리는 즉시 LA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한 에밀리는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기자님, 요즘 LA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쪽은 정말 위험해요. 에밀리는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이번 사건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말이죠. 에밀리가 코리아타운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몇몇 한국 식당과 마트만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아메리칸 인사이트 기자 에밀리 스콧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에밀리는 한 마트 앞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던 중년 한국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기자님이세요? 저는 이 마트 사장 김철수입니다. 김철수는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에밀리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2년 그때와 너무 비슷해서 무서워요. 김철수는 1992년 당시에도 이 지역에서 상점을 운영했던 1세대 한국 이민자였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백인들이 사는 베벌리힐스나 웨스트우드는 경찰이 지켰지만 우리 코리아타운은 완전히 방치됐죠. 에밀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했거든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트 앞으로 젊은 한국인 남성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다운타운 쪽 시위대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요. 알겠다.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김철수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고 싶으시면 따라오세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에밀리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찾던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는지 직접 목격할 기회였죠. 마이너스 3장
그날 저녁 에밀리는 숙소에서 하루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죠.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포스트였습니다. 폭동이 지붕 위에서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멈춘다. 함께 올라간 사진은 1992년 LA 폭동 당시 건물 옥상에서 무장한 채 경계를 서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루프탑 코리안 사진이었죠.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즉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포스트는 이미 수만 번 공유되고 있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죠. 루프탑 코리안들이 돌아왔다. 코리아타운 근처로는 가지 마라. 한국인들의 조직력은 정말 무섭다. 에밀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30년 전 루프탑 코리안이 화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는 왜 이런 포스트를 올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다시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거리 분위기는 전날과 사뭇 달랐죠. 한국인들의 표정이 더욱 긴장되어 보였고 곳곳에서 작은 그룹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를 다시 만난 에밀리는 물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주니어가 루프탑 코리안 사진을 올렸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죠.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마치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92년처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과 이웃을 지켜야 한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단순한 무장시민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스스로를 지키려는 절박한 생존 의지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에밀리는 1992년 당시 루프탑 코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당시 생존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진행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민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현재 78세인 박민수는 1992년 당시 40대 중반으로 코리아타운의 중심가에서 전자상가를 운영하고 있었죠. 기자님,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아시나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4월 29일 로드니 킹 사건 무죄 판결이 나온 후 LA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박민수 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LA 경찰은 흑인 거주지역과 코리아타운을 완전히 방치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지금은 갈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거였죠. 그래서 스스로 무장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가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폭도들이 한국인 상점만 골라서 부수고 불지르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죠. 박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 할아버지는 당시 한국인 상인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징병제 덕분에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각자의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망을 보고 라디오로 상황을 공유했어요. 마치 군대에서 하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총을 사용하기도 했나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경고 사격이 대부분이었지만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에밀리는 이 증언을 들으며 루프탑 코리안이 단순한 개인의 무장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동체 방어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의 취재가 계속되던 중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시작된 폭동이 점점 코리아타운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트럼프 주니어의 소셜미디어 포스트 이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김철수와 함께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철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거든요. 에밀리는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한국교회 지하 모임실에는 이미 50여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죠. 연령층도 다양했습니다. 1세대 할아버지들부터 젊은 2세, 3세들까지 말이죠.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박영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30년 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호 목사는 비무장 자율 방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무기 대신 최신 통신 장비와 드론을 활용해서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젊은 2세 한국인인 데이빗 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에밀리는 이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들은 30년 전의 무력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더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에밀리가 질문했습니다. 박민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느꼈기 때문이죠. 에밀리의 심층 취재 기사가 발행되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던 일부 폭도들이 갑자기 진로를 바꾼 것이죠. 이들은 코리아타운 경계선 근처에서 멈춰 서더니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에밀리가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포스트 때문인 것 같아요. 김철수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코리아타운은 위험하다, 루프탑 코리안들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도 30년 전 루프탑 코리안의 명성만으로 위기를 막아낸 것이었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소셜미디어 포스트가 실제로는 백악관의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죠. 정말인가요? 에밀리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LA 경찰력으로는 도시 전체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코리아타운만큼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종의 심리전을 활용한 거예요. 이것은 에밀리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이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인정한 효과적인 지역 방어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한국인 커뮤니티의 자율 방어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92년 이후 한국인들의 조직력과 대응 능력은 정부 내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비상시 자율방어 모델로서 말이죠. 에밀리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동 취재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 어떻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한 일주일 후 에밀리는 코리아타운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리는 평소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묘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자부심 같은 것이 스며 있었죠. 김 사장님, 이번 일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에밀리가 마트에서 김철수를 만나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끝났네요. 하지만 뭔가 씁쓸하기도 해요. 김철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살고 싶어도 항상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미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서요. 에밀리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전설적인 이미지를 30년째 짊어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일로 우리 커뮤니티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젊은 한국인 데이빗 김이 에밀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세대들의 경험과 우리 세대의 기술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실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리아타운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앱을 통한 즉시 신고 시스템,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순찰 시스템까지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박영호 목사가 에밀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른 소수 집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코리아타운의 대응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히스패닉 커뮤니티 리더인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에밀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조직력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을 말이죠. 에밀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루프탑 코리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와 조직력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에밀리의 심층 기사 30년 전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켰나? 다시 주목받는 루프탑 코리안이 발행되자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코리아타운을 취재했고 학계에서도 이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에밀리, 정말 훌륭한 기사였어. 편집장 마이클 그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독자 반응도 폭발적이고 다른 언론사들도 우리 기사를 인용하고 있어. 하지만 에밀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철수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에밀리는 뉴욕으로 돌아와서도 이번 취재의 여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후속 기사를 위해 계속 리서치를 이어갔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의 영향은 미국 내 다른 아시아계 커뮤니티에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베트남계, 일본계 커뮤니티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공동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자경단 활동이 아닙니다. UCLA 사회학과 교수 제임스 윌슨이 에밀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 어떻게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에밀리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92년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프탑 코리안의 기억은 오늘도 이 도시를 지키는 조용한 억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단순히 건물과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존엄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켜낸 것입니다. 6개월 후 에밀리는 퓰리처상 후보에 6개월 후 에밀리는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코리아타운에서 온 초청장이었죠.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그녀를 명예 시민으로 추대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에밀리는 다시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김철수, 박민수 할아버지, 박영호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에밀리 기자님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박영호 목사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의지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이죠. 에밀리는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건물이나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민자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한국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한국인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루프탑에 올라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김철수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아버지들이 어떤 용기와 의지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에밀리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였고 미래로 이어질 희망의 상징이었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죠. 30년 전 옥상에서 총을 들었던 그들의 손자들은 이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루프탑 코리안 정신의 계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전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바로 만주족과 우리 한국인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연결고리가 밝혀진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감춰왔던 역사의 진실이 과학적 증거를 통해 드러나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중국 유학생의 외할머니가 남긴 낡은 노트 한 권이 어떻게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왜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 강의실 오후 2시. 조셉 리 교수가 칠판에 동아시아 민족들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셉 교수는 20년 넘게 동아시아 민족의 기원을 연구해온 저명한 인류학자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차분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손을 번쩍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만주족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리 샤오춘이라는 중국 유학생이었어요. 23살의 샤오춘은 베이징 출신으로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평소에는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이날따라 유독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만주족은 그냥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민족이 아니에요. 강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샤오춘과 조셉 교수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조셉 교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은 종종 만주족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샤오춘 씨, 그건 중국 정부의 공식 서술일 뿐입니다. 과학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어요. 조셉 교수의 차분한 대답에 샤오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다른 중국 유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항상 중국을 비판적으로만 보시네요. 만주족이 뭐 그렇게 특별합니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유전학적으로 만주족은 다른 동아시아 민족들과 흥미로운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조셉 교수가 칠판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샤오춘은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조셉 교수는 그날 강의를 일찍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샤오춘의 반응이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왜 중국 학생들은 만주족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밤 조셉 교수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온통 컴퓨터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샤오춘의 격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만주족 관련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조셉 교수는 중얼거리며 두 개의 유전자 지도를 나란히 띄웠어요. 하나는 만주족의 Y염색체 하플로그룹 분포도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럴 수가. 두 지도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치했어요. 만주족과 한국인의 Y염색체 하플로그룹 분포가 80% 이상 겹쳤거든요. 특히 오이어와 오일비 유형의 비율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조셉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러 번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혹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계속 의심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지? 그는 관련 논문들을 뒤져봤지만 만주족과 한국인의 유전적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중국 학자들이 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다른 해석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셉 교수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가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만주족과 한국인이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면? 그렇다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이유도 설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조셉 교수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어제 강의실에서 격하게 반발했던 리 샤오춘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이 많이 침울해 보였어요. 교수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샤오춘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조셉 교수는 그녀를 의자에 앉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제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죄송했습니다. 사실은 샤오춘이 말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상한 자장가를 불러주셨거든요. 다른 중국 사람들은 모르는 노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한국어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조셉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계속 들어보기로 했어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만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샤오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껴왔던 것 같았어요. 교수님, 혹시 저한테 DNA 검사를 해볼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조셉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샤오춘의 유전자가 궁금했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샤오춘의 유전자에서 만주족과 한국인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특히 목의 유전자에서는 한국인과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를 본 샤오춘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외할머니가 남기신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본 조셉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로 쓰인 만주어 단어들과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조셉 교수는 샤오춘의 노트를 들고 한국학 전공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번역 결과를 받아본 그는 더욱 놀랐어요. 노트에는 만주족의 전통 이야기들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와 놀랍도록 일치했거든요. 다음 주 강의 시간 조셉 교수는 준비해온 지도를 칠판에 붙였습니다. 고구려의 최대 영토와 발해의 영토, 그리고 만주족이 살던 지역을 표시한 지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이 세 영역이 거의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의 표정이 특히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주족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고구려와 만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히는 고구려가 예맥족, 즉 한국인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만주족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도 이들은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명백한 반중선동입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고 만주족도 중국 소수민족일 뿐이에요. 조셉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만주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만주족들이 성씨까지 한족식으로 바꿔야 했을까요? 그건 중국 학생이 말문이 막혔어요. 문화대혁명 때 누가 홍위병들에게 쫓겨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숨겨야 했습니까? 누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샤오춘이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원래 성씨는 다른 거였는데 한족 성씨로 바꾸셨대요. 안 그러면 살 수 없었다고. 샤오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른 중국 학생들도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무력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중국 유학생들이 조셉 교수 연구실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리더 격인 장웨이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시는 건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교수님은 항상 중국만 나쁘게 말하세요. 서구의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셉 교수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화내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교수님 말은 전부 추측이잖아요.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조셉 교수가 컴퓨터를 켜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만주족과 한국인의 DNA 비교 차트가 떴어요. 이것도 추측인가요? 학생들이 잠깐 조용해졌지만 곧 다시 반박했어요. 그래도 만주족은 중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중국 민족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모두 미국인이 되는 건가요? 땅이 민족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샤오춘이 뒤에서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녀는 손에 외할머니의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다른 중국 학생들이 샤오춘을 쳐다봤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만주족이라고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위험하다고. 샤오춘, 너 뭐 하는 거야? 가족 이야기를 왜 여기서? 장웨이가 말을 자르려 했지만 샤오춘은 계속했어요. 저도 DNA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로 만주족과 한국인 혈통이 섞여 있대요. 그리고 이 노트에는 한글로 쓴 만주어가 가득해요. 이것도 다 거짓말인가요? 중국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같은 중국인인 샤오춘이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샤오춘은 남아서 조셉 교수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조셉 교수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주연 교수가 보스턴을 방문한 거예요. 김 교수는 50대 후반의 학자로 한국어와 알타이 언어족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조셉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김주연 교수가 샤오춘의 외할머니 노트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 노트는 정말 보물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만주어를 한글로 기록한 방식과 똑같아요. 샤오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도 만주어를 기록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죠.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외교를 하려면 만주어를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만주어 발음을 적어서 보존했어요. 김 교수가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아부카이 엔두린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만주어로 하늘이 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발음 표기가 완벽해요. 한글이 표음 문자라서 만주어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거든요. 조셉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글과 만주어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애초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도 몽골 문자와 만주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한국어와 만주어는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 언어입니다. 샤오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럼 제 외할머니가 한국어 자장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하죠. 만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배우기가 훨씬 쉬워요. 문법 구조도 비슷하고 어휘도 공통점이 많거든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노트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노트에는 단순한 언어 기록이 아니라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주연 교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세 사람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글 만주어 표기 프로젝트였어요. 샤오춘 외할머니의 노트를 바탕으로 사라져가는 만주어를 한글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구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 만주족 후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만주족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의 뜻을 드디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카고에 사는 만주족 후손 메리 왕이 화상통화로 참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도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만주어 자장가를 들었지만 그 뜻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스마트폰 앱도 개발했어요. 한글로 표기된 만주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앱이었죠. 앱 이름은 한솔이었는데 샤오춘이 자신의 새 이름으로 정한 한국 이름이었어요. 앱이 출시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하루에 1000건씩 늘어났어요. 중국에서는 접속이 차단됐지만 세계 각지의 만주족 후손들이 앱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80대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만주어 자장가를 부르는 영상이었는데 할머니는 기억 속의 만주어로, 손녀는 앱으로 배운 한글 표기로 같은 노래를 불렀거든요. 6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우리말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어린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한국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주족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지원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유학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서울대학교 김주연 교수는 특별 강좌를 열어 만주어와 한국어의 관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은 항상 만석이었고 한국 학생들도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며 감동해했습니다. 6개월 후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인류학회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셉 리 교수가 발표할 논문 제목이 공개되자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했거든요. 만주족과 한국인의 유전학적 언어학적 연관성 숨겨진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발표장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학자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셉 교수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유전자 분석 결과가 떴어요. 만주족과 한국인의 DNA 비교 차트였습니다. 만주족은 중국의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 한국 문명의 형제 민족입니다. 그 증거는 유전자, 언어, 그리고 역사 모든 면에 있습니다. 중국 학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항의했어요. 그것은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만주족은 엄연히 중화민족의 일원이에요. 하지만 조셉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샤오춘 외할머니의 노트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 노트는 만주족이 어떻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한글로 보존해왔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글로 쓰인 만주어 문장들이 화면에 가득했거든요. 언어학적으로 볼 때 만주어와 한국어는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 언어입니다. 문법 구조, 어순, 심지어 기본 어휘까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조셉 교수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만주족 거주지와 일치한다는 점, 양쪽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문화 요소들, 그리고 무엇보다 유전학적 증거까지.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만주족의 존재를 지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발표 내용을 중국 정부에 즉시 보고했을 거예요. 발표장 뒤편에서 샤오춘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니, 이제는 한솔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며칠 후 한솔이는 중국에 있는 외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그녀는 한글로 적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저도 제 이름을 알았어요. 제 진짜 이름은 한솔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목소리를 이제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외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솔이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한국으로 건너와 만주어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녀의 앱 한솔이는 전 세계 만주족 후손들의 언어학습 도구가 됐고 사라져가던 만주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교수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만주족과 한국인의 연관성은 이제 학계의 정설이 됐어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만주족 후손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민족의 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도 깨닫게 됐죠.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형제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역사는 때로 숨겨지고 왜곡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부심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